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희대가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고는 이 사태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했을 때 대법원장으로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어야 되거든요. 일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이 뭘 말하느냐?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사전에 공감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그 대법관들이 다 이번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알았다기보다는 이제 비상계엄이 생기고 난 뒤에 뭐 이럴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줬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그렇게 예. 볼 수도 있죠. 예, 네. 예. 자, 그런 것이고. 저는 추측하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어저께 대법원에서 저렇게 이제 10대 2로 항소심 무죄를 유죄로 바꿔버렸습니다. 맞아요. 그것은 정치 또는 대선에 개입한 것이 확실하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 확실하죠. 예. 그것은 이제 우선 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행태예요. 조희대의 행태를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우선 선거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정당에 적어도 제1당의 대통령 후보를 못 나오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은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죠. 예. 그건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희대는 결코 공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이미 법원에 또는 국회에 인사 운영에 관한 기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무서우니까요. 무서우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의 강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이번에 이재명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쪽에서 보면. 성공 최대한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란의 동조자니까 자기도 수사하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그래서 조희대도 수사해야 됩니다. 예. 수사해보면 어떤 내통이 있을 거라고요. 저 사람이 전화기를 바꾸지 않은 한 저 사람 수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조희대가 저렇게 움직였던 것에는 배후에 누군가가 있고 그렇죠. 여기에 기획자가 구체적으로 활동을 했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연루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계엄에. 자, 그럼 이재명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빼앗길 것이 있다? 그렇죠. 지키지 못할 것이 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조희대는 사후적으로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그 특검을 통해서 다 수사할 것이다. 그럼 자기도 걸릴 것이다. 이것이 무서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은 워낙 제가 의심병이 많아서 맞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거듭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지금 그 대법원장이 한 것은 위법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 규정도 위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죠. 뭐든지 할 수 있다. 고등법원 쪼고 그리고 다 쪼아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관이 법관에게 압박을 행사하는 것은 그거는 뭐 아주 중대한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행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체계에 뭐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선을 치르지 못하도록 이재명 후보를 막아버릴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우려를 하십니까?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해야죠. 탄핵을 해야 한다. 야, 어제 근데-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예, 예. 아, 얘네들이 사람이 아니로구나. 예.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예. 설마 사법부까지 이렇게 됐겠느냐라는 생각을 그러면 했던 거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죠. 설마 그래도 윤석열은 내가 사람이라고 보지 않지만 예. 그래도 법관으로서 대법관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거기에 그러면은 동참했던 10명의 대법관은 또 뭡니까? 똑같은 놈들입니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렇죠. 그럼 대법원이 썩어버렸다. 썩은 거죠. 썩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도 있습니까? 예. 아주 100% 썩은 것이 이번에 확연히 드러난 거죠. 예. 양승태는 저리 가라요. 예. 양승태는 근데 양심이 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아예 양심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래서 어제 생각한 제 생각은 사법 개혁이 없는 사법 민주화가 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허구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검찰 개혁 반드시 한다, 검찰청 해체한다, 뭐 이렇게 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법부도 해체해야 됩니다. 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렇죠. 해체해야 한다. 대법원을 해체해야 됩니다. 대법원을 해체해야 된다. 너무 좀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 많이 나간 대법원을 거 어떤 아닙니까? 식으로든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개혁하는 것이 해체하는 겁니다. 개혁하는 것이 해체하는 것이다. 지금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적당히 해서는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습니다. 자, 왜 사법민주화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는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우선 이건 1930년대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라인홀드 니버가 쓴 책이 있어요. 굉장히 세계적인 명저인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1932년에 라인홀드 니버 그 신학자가 쓴 책인데 개인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다 도덕적이에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거거든요. 개인이 사회에 나가서 조직에 들어가서 조직의 일원이 되면 그 사람은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변해서 사회 전체가 비도덕적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 그게 193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그 유명한 그 저서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개인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화되어 있어요, 지금 사법부가? 사법부가 독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사법부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독일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를 경험한 독일의 지식인들이 사법부를 완전히 다 해체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럼 재구성을 했습니까? 5개의 대법원으로 나눴죠. 예. 법원을 기능별로 5개로 나눴습니다. 분야별로 나눈다. 분야별로 나눈 거죠. 예, 예. 기능별이라는 게 그거죠. 예. 일반 그 민형사 하는 데 하고 노동하는 데 있고 그다음에 이 사회라는 게 우리 일반 생활에 관련된 보험과 관련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법원이 있습니다. 네. 재정법원은 관세뿐만 아니라 큰 기업들의 법인세 같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요. 네. 거기에 그게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개로 나눠져서 대법원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예.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요. 지역으로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통독 이후에 동독 지역에 2개의 대법원을 보냈어요. 예. 완전히 분권했습니다. 그러면 기능적으로 분리가 돼 있고 그리고 지역도 다 분리돼 분리돼서 있죠. 우리로 치면 서울 같은 데서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다 해서 상고심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다. 독일에서는 그런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이 어떤 식으로든 제압이 되고 나면 네. 대한민국 대법원을 개혁이 아니라 해체하는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검찰 해체 수준으로 해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대법원의 대법관이 독일로 말하면 그 분데스리히터라고 그러는데 연방 대법원 거기에 있는 대법관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30명이 넘습니다. 네. 330명. 그러니까 그리고 법원 행정처 같은 조직이 없어요. 예,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